캘리포니아주 남부 데스밸리가 문자 그대로 정말 죽음의 계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서남부 일대에 열대 돔이 형성되면서 데스밸리에는 평균 섭씨 43도가 넘는 날이 28일 동안 지속되는 등 지난 16일에는 화씨 132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에는 산책 중인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일 현지에 있는 미국립공원관리소 NPS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께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골든캐년 등반로길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71세 남성으로 모자와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던 것으로 미뤄 데스밸리에서 하이킹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원 방문객들이 이 남성을 발견해 911에 신고한 후 7분 뒤 도착한 공원 경비대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망할 당시 데스밸리의 공식 기온은 섭씨 49도에 달했던 점으로 미뤄 폭염이 사망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협곡의 벽이 태양열을 흡수해 방출하기 때문에 골든캐년 내부의 실제 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데스밸리 국립공원 네노스 하이웨이 도로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차 안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차량 에어컨이 꺼져 있어 공원 측은 이 남성이 온열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스밸리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공원 경비대는 여름철에 데스밸리를 방문하려면 에어컨이 작동되는 차량으로 짧은 거리를 둘러보거나 그늘이 있는 산지에서 하이킹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하이킹하지 말도록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기상청 NWS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데스밸리의 기온이 섭씨 43도를 넘긴 날이 28일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에 따른 사망 사건이 내륙 지방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분 보충과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피하셔야겠습니다. 가공할 살상 능력이 있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변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점령지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최전선 지역 외에도 러시아가 통제 중인 바흐무트 인근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예상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 발사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부터 몇 가지 피드백을 받았다며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용 시점에 대한 질문에 지난주쯤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주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지원된 집속탄을 러시아군 제거에만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소형 폭탄이 여러 개 들어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커다란 모탄 230에서 터지면 안에 있던 자탄이 쏟아져 나와 넓은 지역에 흩뿌려지며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집속탄 한 발이 통상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한 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할 정도로 강력한 포탄입니다. 정밀 타격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는 까닭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발탄이 땅에 남아있다 수십 년 뒤 이를 건드리는 민간인에게 지뢰처럼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집속탄의 20에서 30%는 불발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후에도 민간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특히 가공할 살상 능력 탓에 국제적으로 금지 여론이 높아졌고 2008년 유엔 국제협약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 CCM이 체결됐습니다.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2010년 발효돼 세계 120여 개국이 집속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집속탄 사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상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 위협이 되는 무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법 체계로 전쟁법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며 비난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도 같은 탄약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러시아는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으며 그런 탄약이 러시아군에 사용된다면 러시아도 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명살상을 얼마나 줄이며 승리하느냐보다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느냐의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일명 강대국 간의 전쟁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스럽게 이 전쟁도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6일 러시아 현지 매체를 통해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이었던 여성과 그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와 아들의 행방은 서구 지역으로 탈출했을 것이란 추측을 낳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실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러시아 중부 지역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러시아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들의 신원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으로 어머니는 43세 김금순, 아들은 15세 박건주로 밝혀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현지인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은 15일 지난달 4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고려관 대리지배인과 그 아들이 지난달 초 체포되었다면서 북한 영사관 측이 이들의 탈출을 막으려고 러시아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붙잡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이들 모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리 떨어진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이동한 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북한 측의 실종 신고로 신원 정보가 기록된 그들은 끝내 러시아 공안 당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초 공개 수배된 북한 식당 고려관의 대리지배인과 그 아들이 결국 러시아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시아 당국이 이들 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륙한 항공기를 돌려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의 실종 사실을 보도했던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이들의 체포 사실을 현재 19일 기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RFA는 모스크바행 항공기의 강제 회항과 북한 외교관 가족의 체포 사실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개최된 청문회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청문회를 하는 건지 개인 신상을 까벌려 망신을 주려는 건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용호 통일부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을 흠잡음 없이 장관의 향후 업무 부분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청문회를 보고 그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유튜브를 통해 나타난 통일관을 놓고 극우 논란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북관과 통일정책을 놓고 공방이 있었지만 흔히 인사청문회를 물들이기 마련인 개인과 가족비리나 병역 문제, 논문, 재산 문제 등 도덕성 흠결은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용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7월부터 운영했던 김용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언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그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후보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5,487개의 동영상을 올려 북한 체제 붕괴해야 한다, 남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해야 한다 등 문제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다며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유튜브 게시 영상은 학자로서는 가능한 발언이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라는 체제는 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인권을 보호하는 통일이어야 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통일이면 안 된다며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변에 나선 김영호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유튜브를 닫은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 통일과 관련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방안이라며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상 KUMC-TV 이승주였습니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는 정당이 침략에 맞서 싸워 이기는 전쟁을 했던 충무공까지 끌어다 정쟁에 활용하다니 참 염치도 없다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실장의 칼럼이 SNS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KUMC-TV에서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식은 충격적이나 그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적어도 지난 7년간 똑같은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왔다. 확인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북 관계 질문을 받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며 이 말을 꺼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이해 북한은 자칭 수소폭탄이라는 4차 핵실험에 나서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18차례나 쏘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처벌 방침을 밝히자 그는 이를 지지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북이 비행 거리 1만여 킬로미터의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쏜 직후였다. 미 북싱가포르 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연속 도발을 재개했던 2020년 6.15 기념식 때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직후인 2022년 3.1절에도 이 더러운 평화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북의 도발을 감싸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 대표뿐 아니었다. 2016년 10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쏜 날, 당시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선제 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하는 말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장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안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 사람들이 만능 치트키처럼 휘두르던 논리였다. 대북 제재를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거냐 하고 대칭적 보복을 언급하면 전쟁광으로 몰았다. 모든 군사적 옵션을 나쁜 전쟁으로 몰아 말문을 틀어막았다. 민주당의 더러운 평화로는 보편성을 갖는 논리가 아니었다. 오로지 북한, 중국,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특수하고도 선택적인 평화론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 보복 앞에서도 민주당은 중국 편을 들었다. 협박에 고개 숙이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욕적 항복 문서와 다름없는 사드 3불 약속까지 해주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재명 대표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초보 정치인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났다고 했다.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자위 전쟁을 폄훼하는 말들이 민주당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선 달랐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보복을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의 12척 배 정신까지 언급하며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틀었고 민주당 특위위원장은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고 했다. 중국에 항복하자던 민주당 구 권력이 일본엔 임진왜란 의병, 동학농민 정신까지 들고 나와 맞서 싸우자고 했다.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레이더를 조준하며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직후 문정부는 일본 군용기가 근접 비행하면 추적 레이더를 쏘라는 사실상의 교전 지침을 해군에 시달했다. 레이더 조사는 함포, 미사일 발사 의사를 알리는 공격 신호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해집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는 방치하면서 일본에 대해선 교전 불사로 대응했다. 평화를 바란다면 한일 간 긴장 완화도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일 관계 복원에 나서자 민주당은 매국 국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에 비유하고 한미 1연합훈련을 자위대 군합발 운운하며 비난했다.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무조건 평화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만 해당되고 일본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러운 평화로는 결국 친중 사대주의와 친북 퍼주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국회 당대표실 배경 벽면을 이순신 장군 사진으로 장식했다. 장검든 충무공 동상 그림을 내걸고 핵 오염수 반대 구호를 넣었다. 후쿠시마 정쟁화를 위해 충무공 마케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엔 이 대표는 현존하는 이순신이며 합성어인 잼순신 제명 더하기 순신 운운하는 낯뜨거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충무공은 싸워서 이긴 전쟁 영웅이다. 외적의 침략 앞에서 그가 평화만 읊고 있었다면 이 땅은 지금 우리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전쟁할 각오가 돼 있어야 평화를 얻는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는 정당이 이기는 전쟁을 한 충무공까지 끌어다 정쟁에 활용하려 한다. 참 염치도 없다. 참 염치도 없다. 담당의 이근우였습니다. 이상은 조선일보 논설실장인 박정훈 실장의 논설 제목 더러운 평화당에 싸우는 충무공 마케팅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민주당의 주장과 행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폭염의 날이 될 것이라고 국립관상대는 경고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외출을 삼가시고 실내에서 수분을 많이 취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이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슬기롭게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